학습에 앞서 오늘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잘 읽어보셨나요? 학습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당 사례는 선진 외국 대학에서는 모두 퇴학감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처를 바르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주석으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참고 문헌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잘 정확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출처 제시 방법, 그리고 또 우리가 논문을 쓰고 레포트를 쓸 때 필요한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잘 인용하고 출처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표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나의 학문적인 성과, 나의 공부의 결과를 정당하고 권위 있게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레포트든 학술적인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 또는 다른 사람의 자료들을 갖고 와서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뿐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 갖고 온 데이터들 또는 그림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출처를 표시해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출처 제시가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썼을 경우에 그 경우는 그 표절에 해당되고 또 지적재산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학문 윤리, 학습 윤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학문 탐구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 든든한 근거와 또 확실한 자료, 권위 있는 자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나의 글을 좀 더 신뢰성 있고 좀 더 객관성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글들이 있구나, 이런 논문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 자료들을 공개하고 또 편하게 제시해주는,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점들도 있다는 것이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처를 바르게 그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출처를 제시하는 것은 주석과 참고문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글에서 자신의 그 설명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권위 있는 자료에서 근거한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처를 주석과 참고문헌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자신의 설명이나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또 학문의 성과 또 학문의 정직성을 인정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출처는 주석과 참고문으로 제시되는데요. 주석은 본문 안에서 본문 내에서 괄호를 통해서 간략하게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본문 아래에 페이지 맨 아래쪽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각주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각주, 다리 각자이고 그러니까 아래쪽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도 그 풋노트라고도 합니다. 이 주석의 종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주석을 페이지 아래쪽에 놨을 때 그 각주 그때를 그 각주라고 하고 또 그 글의 뒷부분에다가 이 주석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그 미주라고 합니다. 미주는 꼬리 밑자, 영어로는 엔드노트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가 각주를 좀 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주나 미주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한
어떤 저서나 논문, 기사와 같은 문헌 자료들, 또는 인터넷 자료들, 이런 본문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글의 맨 끝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목록입니다. 이런 그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 문헌의 작성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지 한 가지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고, 또 혹은 여러분들의 전공 교수님이 쓰신 논문이나 전공과 관련되는 그 책, 논문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석과 참고문을 다는 그 방식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로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상세한 출처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인용 부분에서 그 출처를 제시하고 또 글의 맨 뒤 참고 문헌에서도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사용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각주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상세하게 그 출처에 대해서 표기가 되고, 또 본문에서 좀 간략하게 제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는 편하게 그 페이지 아래쪽에서 각주로 제시할 때는 상세한 출처 표기법이라고 하고, 본문 페이지 내에서 본문 내에서 괄호 열고 간략하게 그 출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출처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좀 편의상 말을 사용해서 쉽게 정리를 하고 나눠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두 방법은 주석이나 참고 문헌이나 출처 표기법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상세한 출처 표기법 중에서 특히 이제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상세하게 각주를 통해서 페이지 아래에 쓰는 각주를 통해서 상세하게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은 좀 인문학 분야에서 좀 더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본문 아래쪽 페이지 아래쪽에 각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흔히 사용하고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이때 이 주석에서 이 상세한 출처 표기법 주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은 글쓴이, 그러니까 저자 이름, 책 이름,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 또 인용한 쪽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서 이것들이 약간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그 순서라든지 또 그 문장 부호들, 마침표냐, 뭐 꺽쇠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까다롭고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외우고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그러니까 레포트를 쓰실 때 한번 이렇게 그 주석을 달고 참고문을 달고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면 아마도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어서 뭐 따로 다른 것을 보고 참고해야 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다면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나 또 여러분들의 그 전공 과목에 관련되는 논문들, 또 혹은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서 연구윤리 이런 데서 이런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석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뭐 판수를 표시하거나 뭐 초판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거나, 또 혹은 출판 도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런던, 그러니까 서울 콜론 런던 콜론 해놓은 것들은 출판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인데 먼저 이제 단행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석에서 출처를 표기할 때 그것이 단행본, 그러니까 일반 도서에서 갖고 왔느냐, 논문에서 갖고 왔느냐, 또는 인터넷 자료인가, 또는 신문 기사인가 이런 데 따라서 그 표시하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냐
그러니까 책이냐 또 아니면 논문이냐 또 뭐 신문이냐 이런 데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예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행본, 특히 이제 단행본 중에서도 동양서의 경우에 필요한 요소들은 글쓴이, 책 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보시면 아래쪽에 최재천, 글쓴이 저자이죠. 쉼표,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 책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국리, 출판사 이름,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입니다. 이 쪽수는 뭐 138쪽이라고 써도 되고 혹은 138면 뭐 이렇게 면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 혹은 영어로 된 책 같은 경우라면은 뭐 P.138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다음 저서에서 인용했을 경우 서양책에서 인용했을 경우를 보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들은 동양서와 같습니다. 여기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 저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The Rhetoric of Reason 이건 책 이름입니다. 서양서의 경우는 책 이름을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책은 겹극세로 하거나 또 혹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책 이름을 나타낼 때 보통의 방법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겹극세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 겹극세가 있죠. 이렇게 겹극세나 아무 표시가 없으면 책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표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토마스 쿤 저자 이름, 그 다음에 The Essential of Attention 책 이름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카고 출판 도시, 그 다음에 시카고 출판부 출판사 이름이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인용한 쪽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책에서 단행본에서 인용했을 경우에 출처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번역한 책에서 인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합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번역한 책에서 인용하는 경우도 많죠. 번역서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역시 맨 처음 글쓴이와 책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한 책이니까 번역한 사람 옮긴 이를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출판사와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쓰는데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죠. 예를 보시면요. 번역한 책의 원래 저자 그러니까 원저자 이름 장폴 사르트르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번역한 책 이름은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조연훈입니다. 조연훈 옮김 혹은 조연훈 역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이름,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 저자 이름, 책 이름, 번역한 사람, 출판사 이름,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문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앞에 단행본에서 인용했을 경우하고 약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논문의 경우에도 역시 논문을 쓴 글쓴이 이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논문은 논문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 제목,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 따로 혼자만 달렁 이렇게 출판되거나 그렇진 않죠. 논문들은 보통 어떤 학술지나 또 아니면 뭐 논문집이나 혹은 책이나 이런 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어디에 들어 있었는가, 논문이 들어 있었던 학술지 이름이나 혹은 논문집 이름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논문이 들어 있었던 학술지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학술지는 권호수가 있겠죠. 뭐 한 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1권, 2권, 3권 이렇게 있을 테니까 학술지가 몇 번째 나온 학술지인지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학술지가 이 학술지를 발행한 기관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이렇게 써주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단행본하고 큰 차이가 없죠. 예를 봅시다. 김진석 논문 쓴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 논문 제목 동물 이용 연구 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과학연구윤리라는 그 학술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연구윤리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에서 나왔고 2001년 122쪽에서 인용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밑에 예를 한번 더 볼까요? 하병학, 문정희 두 사람이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 제목은 묘비명에 대한 수사학적 소고, 부제로 국립 5.18 민주묘지 묘비명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전체가 논문 제목입니다. 이 논문은 수사학이라는 학술지의 제13집에서 실렸고 이 수사학은 한국수사학회에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10년에 나왔고 184쪽에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논문에는 이렇게 혹극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극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일반 단행본일 경우에는 이렇게 겹극세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겹극세가 있으면은 단행본에서 도서에서 인용했다는 뜻이고 이것처럼 이렇게 혹극세가 사용되면은 논문이라는 뜻이죠. 서양 논문의 경우에는 혹극세보다는 이렇게 따옴표를 좀 더 선호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 논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서양 논문 역시 논문 쓴 사람의 이름, 논문 제목, 이 논문이 들어있었던 학술지 이름과 근호수, 출판 연도, 인용한 쪽수 마찬가지 배열입니다. 예를 봅시다. 여기 토니 베허 쓴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디스시플리너리 디스코스 논문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들어있었던 학술지 이름이 Studies of Higher Education 학술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학술지가 12호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학술지가 나온 연도가 1987년이고 이 논문의 261쪽에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논문 쓴 사람 이름,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들어있었던 학술지 이름과 호수, 그 다음에 논문이 나온 날짜, 여기는 월까지 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용한 쪽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의 경우 논문 제목은 혹극세, 서양의 경우는 이 겹다운표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문에서 인용할 경우도 있겠죠. 신문에서 인용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신문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맨 처음 신문 기사의 제목,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신문 이름, 그 다음에 신문의 발간 일자, 그 다음에 신문의 게재 면수, 신문의 몇 쪽에 써 있었는가를 써주는 거죠. 자, 예를 볼까요? 학교폭력 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 따옴표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신문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이겠죠. 그 다음에 신문 이름,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이 신문의 몇 쪽인지, 몇 면인지를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신문 이름, 그 다음에 날짜, 게재 면수 이렇게 쓰면은 신문 기사에서 인용했을 경우 어떻게 출처를 제시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인용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좀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자료를 인용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인터넷일 테니까 이 인터넷에서 인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기사 제목, 신문이니까 기사 제목이겠고 글이라면 그냥 글 제목이겠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매체 이름,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이름 혹은 인터넷 사이트 이름 이런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기사의 작성 일자, 이것은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작성 일자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글일 경우 블로그라든지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인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작성 일자까지는 써주지 않고 그냥 기사 글 제목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름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사이트 주소를 써주고 마지막에 접속 일자를 써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작성 일자를 그 사이트 주소를 쓰실 때 그냥 대표 사이트명 가령 www.naver.com 이렇게만 써주시면 안 되고 인용하려고 했던 그 페이지 맨 위에 주소창이 있습니다. 그 주소창에 보시면은 http://www.naver.com/ 쭉 계속 이어지죠. 그 전체 주소를 다 써주셔야 되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보시면은 여기 인터넷에서 봤던 그 기사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이 실려 있었던 경향신문이라는 매체 이름이고 혹은 사이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신문이니까 이 날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그 사이트 제목입니다. 사이트 주소입니다. 사이트 주소 전체를 이렇게 쭉 다 써주시고 마지막에 접속 일자를 써줍니다. 인터넷에 써 있는 자료를 인용했을 때 접속 일자를 써주는 까닭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좀 가변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거죠. 어떤 자료를 그 인터넷 글을 올린 사람이, 블로그라든지 올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하거나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소를 써주게 됩니다. 다음, 사전에서 인용했을 경우입니다. 사전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항목 이름을 먼저 써주고 사전 이름, 출판사, 출판 연도를 써줍니다. 예를 들면은 노래라는 것을 항목을 사전에서 찾았다면은 노래라고 항목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사전 이름,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 이렇게 써줍니다. 외국의 경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항목 이름, 사전 이름, 그 다음에 출판 연도, 출판사 이름을 써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석에 의한 출처표기법에서 주석에 있는 출처표기법에서 참고문헌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각 주에서 그 페이지 아래에서는 각 주에서 그 출처들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대한 자세하게 표시하는 상세한 출처표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참고문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가입니다. 참고문헌에서 출처를 제시할 때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고문헌은 인용했던 자료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에서 제시할 때는 먼저 그 배열을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저서와 논문,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분류해도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헌 자료들,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라든지 방송 자료나 이런 기타 자료들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국내 논저, 국외 논저 이런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논저 안에서는 가나다 순, 또 국외 논저 안에서는 역시 그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합니다. 이 참고문헌에서 필요한 항목 역시 주석에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역시 주석처럼 그 출처를 제시하는 방법이 학문 분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쭉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문헌 작성 요령은 주석에서 작성 요령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참고문헌 작성에서 논문의 경우에는 그 인용한 그 쪽수 대신에 그러니까 인용한 그 논문 자체의 쪽수 대신에 이 논문이 들어있었던 학술지의 그 쪽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면 됩니다. 어떤 논문이라는 게 어떤 학술지 안에 들어있었을 테니까 그 학술지에 이 논문이 인용한 이 학술지에서 이 논문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들어있었는가를 밝혀준다는 말이죠. 자, 참고문헌의 출처표기법 예를 한번 보죠. 아까 그 주석에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서의 경우에, 책의 경우에 그 저자 이름, 요것은 이제 고가연구회 편이라는 단체가 썼죠. 그 다음에 책 제목, 출판사 이름, 출판사입니다. 인용 쪽수는 쓰지 않죠. 그 다음에 양주동, 저자 이름, 책 이름,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입니다. 논문의 경우라면은 역시 주소와 비슷하게 논문 쓴 사람 이름, 그다음에 이것은 논문 제목이죠. 논문 제목 혹극세로 되어 있죠. 이 논문이 들어 있었던 학술지 이름, 호수, 그다음에 이 논문이 이 학술지를 발행한 기관 이름, 그다음에 연도, 마지막에 이 논문이 이 인간연구 제23호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를 써주면 됩니다.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의 문헌을 인용했을 때 역시 비슷한데요. 여기 바흐틴 MM 그 다음에 요건 책 제목이죠. The Dialogic Imagination 이라는 건 책 제목이고 요거는 번역한 건데 이 사람이 번역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출판 도시와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 이렇게 써줬습니다. 역시
바이런 존 저자 이름, 그 다음에 톨스토이 앤 노블 책 이름, 그 다음에 출판 도시와 출판사 이름, 출판 연도 이렇게 주석하고 뭐 별 차이가 없죠. 논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쓴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따옴표의 논문 제목, 그 다음에 논문에 들어 있었던 잡지 이름, 그 다음에 잡지 이름과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논문이 나온 연도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문헌에서 하나 좀 유의할 점은 참고문헌에서는 그 주석에서하고는 달리 그 서양 인명을 표시할 때는 성을 먼저 써줍니다. 가령 그 주석에서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면 그냥 홍길동 그대로 쓰면 되고, 서양 사람 경우에 조지 부시라면 조지 부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참고문헌 경우에는 역시 성을 먼저 써줘야 되니까 한국이라면 그냥 홍길동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서양 사람일 경우에 조지 부시라면 부시 쉼표 조지 이렇게 성을 앞으로 낸다는 것은 하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기타 자료, 신문에서 인용했을 경우고, 밑에는 인터넷에서 인용했을 경우인데, 역시 주석에서 설명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간략한 출처표기법입니다. 간략한 출처표기법은 아주 상세하게 출판사 이름, 연도 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그냥 아주 간략한 정보만 제시해 주고, 나중에 참고 문헌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어서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쉽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은 주로 이제 인문학보다는 이공계열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좀 더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용한 출처를 제시하고자 할 때, 그때, 인용한 부분 끝에다가 괄호를 넣고, 괄호 안에다가 간단한 내용, 그러니까 글쓴이하고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써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서지사항은 맨 뒤 참고문헌에서 제시하는 거죠. 예를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한 뒤에 인용한 내용을 밑에 각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핑커 2008년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이렇게 제시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연과학, 이공계열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간단한 출처 제시법은 지금 그 괄호 안에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겠고, 그것을 제일 널리 쓰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NY 방식, CS 방식도 더불어 씁니다. NY 방식은 name and year 방식인데, 괄호 안에 이름하고 연도만 써주고, 페이지는 안 쓰고, 이름하고 연도만 써주고, 자세한 것은 맨 뒤 참고문헌에서 제시합니다. 그 다음 CS 방식은 사이테이션 시퀀스, 그러니까 인용한 순서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한 부분 뒤에 딴 건 쓰지 않고 그냥 번호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만 매기고 그 내용을 참고문헌에서 자세히 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문헌에서의 표기법, 또 간략한 출처 표기법 역시 학문 분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상세한 출처 표기법하고 비슷하고 역시 어떤 하나의 이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시하기도 하죠. 이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상세한 표기 방법하고 차이는 이렇게 그 연도를 이름 바로 뒤에다가 붙여 놓는 경우입니다. 이 논문이나 책이 언제 나온지를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앞에는 이 연도가 괄호 없이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 연도를 바로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는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로 이공계열에서 좀 더 널리 쓰이는 방식이죠. 다음에는 지금까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그 출처 제시 방식 중에서 이제 주석을 사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참고문헌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쓰자면은 내 생각만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한 말, 다른 사람이 쓴 글, 이런 것들을 인용해 와서 내 논문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내 말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글을 가져오는 방식이 인용이고, 이 인용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접
따오는 방식이고, 간접 인용은 원문을 직접 따오자 하니까 너무 길거나 말이 좀 난삽할 때, 그럴 때 좀 요약해가지고 따오거나 아니면 내식으로 좀 더 편하게 알기 쉽게 말을 바꾸어서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좀 더 많이 쓰는 방식은 큰 따옴표를 가지고 출처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붉은색 부분이 직접 인용한 부분입니다. 어떤 다른 글에서 있는 그대로 따온 거죠. 이때 따올 때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바꾸면 안 됩니다. 이때 따올 때 이때 이렇게 따옴표를 이렇게 써주고, 따옴표 뒤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이 각주란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따왔는지 그 출처를 이 아래쪽에 각주로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용을 할 경우에,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직접 인용이 좀 길 경우도 있습니다. 좀 길다는 것은 통상 한 4줄 이상, 4행 이상 정도를 좀 길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본문 안에서 따옴표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하나의 단락을 만들어서 표현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용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따로 하나의 단락을 만들고 좌우 여백도 주고 글자 포인트도 하나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인용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단락으로 인용을 했을 경우에, 직접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따옴표는 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 끝에다가 각주 번호를 붙이고 각줄 안에 이렇게 출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간접 인용의 방법입니다. 간접 인용은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옴표를 사용하지도 않고 단락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 시에는 인용할 분량을 되도록 짧게 처리하거나 인용 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표시구라고 하는 것은 이 누구누구는 뭐라고 말한다, 누구누구의 견해를 따르면 다음과 같다,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 간접 인용은 따옴표도 없고 단락 표시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말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한 남의 말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인용 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보시면은 여기서 네이버 백과사전에 따르면 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고 인용 표시구를 했죠. 그 다음에 즉 과학이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내가 이 사진에서 본 내용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좀 바꾸어서 원문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말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뒤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그 각줄 안에는 그 내용을 제시해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인용의 방법 중에서 재인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가 인용해야 되는데 그 인용한 것을 찾을 수 없었는데 마침 어떤 다른 사람의 글 속에 그 내용이 있었거나 또 내가 읽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 말이 어떤 다른 논문이나 책에서 그것이 인용되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재차 갖고 와서 인용하고자 할 때 이때 재인용했다는 것, 즉 원문을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재인용했다는 것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예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따옴표 있는 부분, 요 부분은 어떤 다른 사람의 책에서 재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재인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재인용한 뒤에 각주 번호를 붙이고 각줄 안에서 어디에서 재인용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때 재인용하는 그 구체적인 각주를 다는 방식은 원자료의 서지사항, 원래 내가 인용하고 싶은 서지사항 이거를 A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제 내가 이걸 어디서 봤는가, 실제 인용한 서지사항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인용하고자 하는 것이 A이고 이것을 B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A를 B에서 재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주석과 참고문헌이라는 출처 제시 방법 그리고 인용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한 내용의 토대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략한 출처 제시법과 본문에서의 출처 표기법 부분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 널리 쓰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은 출처를 바르게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출처를 바르게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주석을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 참고문으로서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인용에서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재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일은 학문의 정직성과 객관성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표절을 피하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이기도 합니다.